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2일 화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스들을 보면요. 마치 거대한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AI라는 기술혁명이 막 경제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공급망을 흔들면서 발목을 잡고 있죠. 이 거대한 줄다리기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오늘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하나씩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가장 뜨거운 반도체 시장이겠죠. 디램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칩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칩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반도체 가격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가격까지 오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피부에 와닿는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11월 PC용 D램 범용 제품 있잖아요. DDR4 8기가비트 제품. 이 고정 거래가가 한 달 만에 15.7%나 뛰어서 8.1달러까지 갔습니다. 15.7%요? 한 달 만에? 네, 이게 2018년 9월 이후, 그러니까 무려 7년 2개월 만에 8달러 선을 다시 넘은 겁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은 상승률이 더 가팔라요. 19.3%나 급등했고요. 와,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하는 걸 겁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구매하실 전자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AI PC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AI PC 전체 부품 원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돼요. 4분의 1이나요? 네, AI 스마트폰도 18%나 되고요. 비중이 이렇게 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노버는 메모리 칩 비축량을 50%나 늘렸고 HP도 곧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아,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미 올린 것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이나 오포, 비보 같은 곳들은 벌써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공급사들은 왜 생산량을 확 늘리지 않는 건가요? 보통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시장 장악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지금 메모리 제조사들의 딜레마이자 뭐랄까 전략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공장부터 늘려서 점유율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장기 수익성 유지를 강조했어요.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좀 빡빡한 공급 상황을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뀐 거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공급을 100%다 해소하지 않으면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D램 주문 물량의 한 70% 정도만 공급 가능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해요. 최신 CPD램으로 공정을 바꾸고는 있는데 이건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심지어 2027년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이런 빡빡한 공급망 상황 속에서 미중 기술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도와줬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소스를 보면요. 2025년 말이 되면 중국이 확보한 AI 추론용 칩이 자국 수요의 약 4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배요? 수요보다 공급이 4배나 많아진다고요? 네, 2030년까지 이런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고요. 미국의 제재로 엔비디아 같은 최첨단 칩을 못 구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랑 기업들이 그냥 사활을 걸고 자체 개발에 뛰어든 결과죠.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화웨이의 어센더 910C 칩이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보다 성능이 4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요? 네, 단순 연산 성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만든 칩들도 H20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드웨어 성능이 4배 좋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다고 들었잖아요. 개발자들이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과연 중국이 하드웨어만으로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관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도로가 없으면 못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문제도 자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써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자국 시장이요? 네, 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H20 칩 신규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이건 사실상 자국 기업들이 만든 칩이랑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강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키우겠다는 거죠. 와,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칩 자체를 규제했다면
일본은 그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바로 포토레지스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감광액인데요. 이게 없으면 반도체는 그냥 실리콘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점유율이 70%가 넘고 특히 최첨단 EUV용 제품은 95%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짧아서 대량으로 쌓아두지도 못하는 이 특정 화학물질 하나를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근데 만약 이걸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고 잠가버리면 중국의 그 거대한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한 달 안에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와, 이건 경제 뉴스라기보다 거의 지정학 스릴러 소설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SMIC 같은 중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은 한 달 안에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죠. 반도체 전쟁이 이제 칩 자체를 넘어서 그걸 만드는 아주 미세한 소재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 혁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둘러싼 지정학적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반도체 칩으로 가득 찬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도 하죠. 그럼 이 모든 전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주제, 에너지와 배터리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특히 테슬라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사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기업들이랑 협력을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아, 그동안은 중국 CATL 배터리를 주로 썼었죠. 맞습니다. 이건 미국의 배터리 탈중국 정책이 구체화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보니까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삼성 SDI는 테슬라에 3조 원이 넘는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존 물량을 50%나 늘리는 걸 협의 중이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예 북미 최대 공장인 얼티엄 셀즈 3공장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인 ESS 시장에서도 K 배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앞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한동안 외면받았던 에너지원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이죠. 네, 글로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온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고 폐쇄했던 원전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장 큰 원전인 카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공격적인 국가는 역시 중국이네요. 현재 30기가 넘는 원전을 동시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흐름이 산업 지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바이오 업계에서도 중요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먼저 SK 바이오팜의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유럽에서 무기한 허가를 받았다. 이게 그냥 허가가 아니라 무기한 허가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의미가 큽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신약을 처음 허가할 때 5년짜리 조건부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 5년 동안 시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정식 허가로 바꿔주는데 엑스코프리가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불확실성 없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거죠. 오랜 연구 개발의 결실이네요. 반면에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케어젠이나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전했네요. 네, 이걸 단순히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신약 개발 과정이 그만큼 길고 험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은 데이터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시가 반려됐고요. 펩트론은 이라일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연장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모두 최종 실패는 아니지만 그만큼 신약 개발이라는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과 산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 수준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이런 변화들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보죠. 특히 수십 년간 잠잠했던 일본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에다 카주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언 직후에 엔화 가치는 급등했고 일본 국채금리는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반대로 일본 증시는 2% 가까이 하락했죠. 시장 예측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23%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80%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다고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건가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일본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돈을 빌려서 금리가 5%인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이자율 차이 5%를 벌 수 있겠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거대 자금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 일종의 공짜 점심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 공짜 점심이 끝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 전 세계 투자했던 자산을 팔고 다시 돈을 일본으로 가져가야만 하죠. 이 거대한 자금의 역류가 시작되면 전 세계 주식, 채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인 36%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물가 같은 경제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스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주제, AI가 다시 등장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쇼크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를 바로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에서 찾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의 투자금이 관세로 인한 경기 위축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무역 전쟁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AI 투자라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아픈 증상들이 잠시 가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WTO나 IMF 같은 곳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건 충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AI가 단기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위험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WTO는 내년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는 오히려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혁명이 이끄는 거대한 성장과 지정학적 분열이 초래하는 거대한 위축, 이 두 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기술의 힘이 이길까요? 아니면 분열의 힘이 이길까요?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전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주춤했는데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죠. 네, 맞아요. 언뜻 보면 방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소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다른 성격의 두 가지 힘이 보이더라고요. 아, 두 가지 힘이요? 네.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갈등 같은 거대한 외부 변수가 만든 빈틈을 파고드는 기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순수한 기술 혁신. 아,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혁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동력 중에 과연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는지 각 섹터별 대표 주자들을 통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개별주 이슈부터 시작해보죠. 쿠팡에서 무려 33,700만 건. 어마어마하죠. 네,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외부 해커가 뚫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부 직원이 벌인 일이라는 점,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외부 공격은 어떻게든 방화벽을 쌓아서 막아보겠는데 정식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데이터를 빼돌리는 건 막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문 열고 그냥 나간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외부 방어에서 내부 통제 기술로 확 쏠리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잡은 회사가 있었군요. 소프트캠프가 가장 눈에 띄던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가요? 소프트캠프는 DRM,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강자인데요. 아, DRM. 네, 용어는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문서를 그냥 파일로 두는 게 아니라 특수한 암호가 걸린 금고에 담아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문서 자체를 금고처럼요? 네, 그리고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허가된 사람한테만 주어지고요. 만약 내부 직원이 이 금고 파일을 통째로 빼돌려도 열쇠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보가 새어나가더라도 그 정보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한 차원 더 나아간 보안 방식이네요. 정확합니다. 유출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더라도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쿠팡 사태처럼 막기 힘든 변수가 터지니까 소프트캠프의 이런 기술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흥미롭네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이게 과연 일회성 테마로 그칠지 아니면 정말 기업들의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이 될지 그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의 문제에서 시작된 기회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완전히 외부, 국가 간의 힘겨루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어제 소재 기업들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이번 반도체 소재주의 급등은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꺼내든 수출 통제라는 카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포토레지스트. 맞습니다. 바로 그 포토레지스트가 문제가 됐죠. 이게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회로를 새길 때 쓰이는 일종의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90% 이상, 사실상 전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90%요? 네, 이걸 기술 세대로 비유하면 재밌는데요. 예전 기술인 KRF가 그냥 일반 펜으로 회로를 그리는 거였다면 IF는 아주 얇은 샤프심, 그리고 지금의 EUV는 빛이라는 보이지 않는 펜으로 그리는 수준입니다. 와. 근데 일본이 이 모든 종류의 잉크 공급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잉크를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중국 공장들은 당장 멈춰설 위기에 처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국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된 건가요? 바로 대체제 찾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도 일본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한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이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예전부터 국산화 대표주자로 꼽히던 곳이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건가요? 타이밍과 기술력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종류의 잉크를 모두 국산화한 이력이 있는 회사예요. 아, 전부 다요? 네, 특히 결정적인 건 삼성전자랑 EUV 포토레지스트를 함께 개발해서 실제 라인에 적용까지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전 경험, 그게 중요했군요. 네, 말로만 국산화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준비된 선수라는 인식이 박힌 거죠. 단순히 일본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걸 넘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완제품 외에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주목받았더라고요. 삼양 NC캠이 18%나 급등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잉크 완제품이라면 삼양 NC캠은 그 잉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 그러니까 폴리머랑 광산 발생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공급망의 한 단계 더 위군요. 그렇죠. 이미 국내 포토레지스트 회사 5곳 중 4곳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한 곳에는 EUV용 폴리머를 독점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캠트로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캠트로스도 포토레지스트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첨가제, 광계시제를 만들죠. 결국 이 세 회사가 하나의 국산화 드림팀처럼 엮이면서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은 셈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 생태계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된 거군요. 그런데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SK하이닉스도 강세였는데 이쪽은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죠. SK하이닉스를 움직이는 힘은 지정학이 아니라 순수한 기술 수요, 바로 AI입니다. AI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랑 AMD가 GPU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D램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D램이 바로 HBM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왜 AI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HBM은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2차선 도로에서 16차선 광역도로로 넓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데이터 교통체증을 없애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HBM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SK하이닉스고요. AI가 발전하고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수록 SK하이닉스의 HBM은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니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어떤 기업은 외부의 갈등이 만든 빈자리를 채우면서 다른 기업은 내부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대비가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아주 좋은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외부 요인이 아닌 순수하게 내부의 혁신 동력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는 어제 시장의 또 다른 축이었죠. 반도체처럼 거대한 테마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각자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올바이오 파마 같아요. 실적이 아니라 순전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마치 개봉을 앞둔 블록버스터 영화 같달까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약물이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의 신약, 즉 First in Class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요? 그렇죠.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계속 주가를 밀어올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IT캠처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혁신에 접근하는 회사도 있더군요. 네, IT캠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이죠. 소위 골드러시의 청바지 장사 전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약 개발사들이 황금을 캐러 나선 탐험가라면 IT캠은 그들에게 가장 튼튼한 곡괭이를 파는 회사에 가깝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비만 치료제, GLP-1의 소재가 되는 펩타이드 양산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아, 잘 나가는 여러 약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라는 기업도 흥미로운데요. 이 회사는 신약이 아니라 의료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경우입니다. 치과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용 3D CT 장비가 주력인데 최근 차세대 장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어요. 이 신형 장비의 핵심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촬영 시간은 60%나 단축했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환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기술 혁신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주는 아주 실질적인 성과죠. 매출의 92%가 수출에서 나오는 회사인 만큼 미국 시장 승인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내부의 혁신이 연구실을 넘어 이제는 물리적인 형태로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우린 PTS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투입될 거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몇 번 나왔었는데 어제 시장이 유독 더 크게 반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직은 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제 대량 생산 라인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아, 정말요? 네. 기존의 산업용 로봇팔은 정해진 위치에서 한 가지 작업만 반복했잖아요. 하지만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PTS는 이 거대한 변화의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가요? 우린 PTS는 그 로봇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바로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밀 감속기요? 네,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에 해당해요. 로봇이 얼마나 부드럽고 정밀하고 또 강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부품이죠. 이게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서요. 아, 또 일본이군요. 반도체 소재처럼 로봇 부품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왔죠. 그런데 우린 PTS가 이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바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즉, 현대차와 삼성이 그리는 미래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현실화될수록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어제 하루 시장에 정말 많은 드라마가 있었네요. 쿠팡의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사고에서 피어난 보안주, 또 일본의 수출 통제가 낳은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각자의 연구실에서 조용히 칼을 갈아온 바이오와 로봇 기업들까지. 네, 정말 다양한 동력들이 작용했죠. 이 흐름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힘,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혁신이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도체 소재주들은 지정학적 갈등이 만든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고요. 그렇죠. 반면에 바이오나 로봇 기업들은 외부 상황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술력과 성과만으로 시장의 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볼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정학적 변수 덕분에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기업과 순수한 기술 혁신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쪽이 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어제의 시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웅성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